도장 찍어. 12억 대출이 내 이름이야. 내가 갚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자. 3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잤으면 됐지. 뭘 더 바라? 네 부모도 없는 년이 시집 온 것만 해도 과분해. 당장 꺼져. 옷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54년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정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저를 내쫓았던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2억 이자까지 법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30주년이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어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게 소고기 양을 넉넉하게 잡고 참기름도 들깨기름으로 바꿨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들깨기름이 아니면 국에 숟가락을 안 대셨으니까.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역국 대신 서류 묶음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밀어놨어요. 손톱이 서류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읽어봐. 저는 첫 장을 넘겼어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제 도장. 12억. 눈앞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도장을 찍은 기억도, 은행에 간 기억도 없었어요. 제가 언제 이런 걸? 태준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도장 맡겼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며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남편을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돈이 12억이었다고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여기다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으면 내가 멍청한 거지. 내 이름으로 된 빚이니까 내가 갚아. 우리 태준이한테 빚 떠넘기려고 하지 마. 목이 메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시어머니 혈압약을 다리고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하고 명절이면 15가지 반찬에 전을 부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뭐?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식탁을 한 손으로 탁 치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모도 없는 년이 시집 온 것만 해도 과분한데 30년 동안 이 집에서 먹고 잤으면 됐지. 뭘 더 바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발 한마디만.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보.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자.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30년 세월의 무게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잡으려 했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소매를 아니면 30년이라는 시간을.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봐라. 태준이도 너한테 미련 없다잖아. 얼마나 속 시원하냐. 짐 하던다. 어머님, 제가 짐이에요? 짐이지. 뭐야? 돈 한 푼 못 버는 년이 밥값은 했어?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손에서 떨어졌다는 게 맞겠어요. 손가락에 힘이 풀렸거든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가 있었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거야. 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불쌍하긴 하다, 진짜. 보육원 출신. 그게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없어서 편해. 명절에 갈 데가 없으니까 하고 웃으셨거든요. 친척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짐을 쌀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싸놓은 옷가방 하나가 현관에 있었어요. 제 30년 인생이 그 가방 하나였습니다. 나가.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이었어요. 카드가 정지돼서 모텔도 안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현금으로 사서 마시고 근처 교회 앞 벤치에 앉았어요.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옷가방을 가슴에 안고 웅크렸습니다. 54년을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게 빚 12억밖에 없다는 게,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는 게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교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희 씨? 김말순 집사님이셨어요. 20년 전 같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해 하셔서 발을 끊었었는데 집사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집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요. 이야기는 따뜻한 데서 하자. 교회 안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경기도 용인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큰 댁에 혼자 사시거든. 입주 식모를 구하시는데 혹시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용인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김말순 집사님이 적어주신 주소를 들고 한남리 끝자락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11월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손이 시려서 주소 적힌 종이를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길 끝에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담장인 줄 알았어요. 돌담이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대문은 철문이었는데 위쪽에 보안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잠깐 멈칫했어요. 이런 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누구시오? 인터폰에서 낮고 퉁명스러운 남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김말순 집사님 소개로 온 정이라고 합니다. 입주 식모로. 들어오시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돌길이 쭉 뻗어 있었어요. 양옆에 잘 가꿔진 소나무가 줄지어 있었는데 나무 아래 떨어진 솔잎은 누구도 치우지 않은 채 수북했습니다. 한때 사람 손이 많이 갔던 정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 그분이 서 계셨어요. 윤병우 회장님, 79세, 상록그룹 창업주. 물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큰 댁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고만 하셨으니까요. 첫인상은 이랬어요. 키가 크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저르셨어요.
왼손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지팡이 끝이 현관 바닥에 박힌 것처럼 꽉 눌려 있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기셨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어요. 짐이 그게 다요? 회장님의 시선이 제 옷가방에 멈췄습니다. 네. 그게 첫 대화의 전부였어요. 회장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옷가방을 끌고 뒤를 따랐어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체육관만 했어요. 천장이 높았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긴 소파가 놓여 있었는데 소파 위에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빈 컵라면 용기가 3개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이 어르신이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구나. 방은 2층 끝에 있소. 집 놓고 내려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난간을 만지니 손바닥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2층 복도에 문이 6개 있었는데 다 닫혀 있었어요. 끝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옷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정원, 큰 집, 높은 담장. 그런데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이 집 전체가 커다란 외로움 같았습니다. 저도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외로움이 보였어요.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켠 채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했소. 뭘 드시고 싶으신지. 뭐든. 알겠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찬장에는 컵라면하고 누룽지 과자밖에 없었습니다. 쌀통에 쌀이 조금 남아있길래 죽을 끓였어요. 냉동실 구석에 있던 호박 한 조각을 넣어서 호박죽을 만들었습니다. 죽을 내갔어요. 회장님이 한 숟갈 드시더니 멈추셨습니다. 이거 뭐요? 호박죽입니다. 냉동실에 호박이 있길래. 누가 해달랬소? 저는 그냥. 됐소. 내려놓고 가시오. 퉁명스러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주방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그릇을 치우러 갔더니 죽이 깨끗이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이 어르신 혼자 계셨구나. 아들이 셋이라고 하셨는데 1달 넘게 아무도 안 왔다고 하셨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드님이 셋인데 돌아가면서 돌본다고 약속하고선 1달째 코빼기도 안 비친대. 회장님이 혼자서 컵라면 드시고 계셔.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까 5시는 늦잠이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서 먼저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먼지 쌓인 계단을 쓸고 빈 컵라면 용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녀왔어요. 걸어서 40분이었습니다. 두부, 계란, 시금치, 콩나물, 소고기 약간, 김,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이 얼마 없었지만 첫 달 월급을 앞당겨 쓰는 셈치고 샀어요.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쌀밥,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달걀말이, 김.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였어요.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셨습니다. 식탁을 보시더니 멈추셨어요. 이게 뭐요? 아침 식사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소?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앉으셨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시더니 또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간이 맞소. 그게 칭찬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회장님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 후에는 정원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없으셨거든요. 주치의 선생님이 매일 30분씩 걷는 게 좋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걸으셨다고 합니다. 회장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정원 한 바퀴만 돌까요? 됐소. 주치의 선생님이 매일 걸으시라고. 그 양반 말 듣다가 다리가 더 아파. 그러면 벤치까지만요. 거기 앉아서 햇볕이라도 쬐시죠. 거기까지만이요. 매일 그랬어요. 됐다고 하시면 벤치까지만이라고 했고 벤치에 앉으시면 저기 소나무까지만 더 가볼까요? 했습니다. 회장님은 투덜거리셨지만 결국 걸으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 현관에서 정원 끝 대나무 숲까지 왕복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산책 후에 거실로 돌아오실 때 지팡이를 짚는 힘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2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정리하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네, 회장님. 가족은 없소? 없습니다. 없다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결혼은?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퉁명스러운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은 눈가가 붉어지신 것 같았어요. 그랬소.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동안 부모도 없는 년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네 글자가 저라는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그랬소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회장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볼 생각은 없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한숨. 미안하다. 아직도 못 찾았어. 가슴이 이상해졌어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어르신에게는 제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집의 리듬에 완전히 스며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서고 6시에 아침상을 차리고 7시에 회장님 약을 챙기고 8시에 정원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회장님이 뉴스를 보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다음 날 반찬을 준비했어요. 판에 박힌 일과였습니다. 시댁에서 30년 동안 하던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퉁명스러우셨습니다. 칭찬이라고는 간이 맞소됐소, 그러시오 이 세 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제가 소나무 아래 솔방울을 주워 올리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시면서도 다음 날 보면 그 솔방울이 서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정원에 떨어진 낙엽을 쓸면 놔두시오.
어차피 또 떨어지는데 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쓴 자리를 돌아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산책 중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저는 얼른 회장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모셨습니다. 회장님의 지팡이가 젖은 돌에 미끄러졌을 때 저도 모르게 두 팔로 회장님을 안았어요.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회장님이 멈추셨어요. 제 팔을 잡으신 채로 한참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정희 씨, 네, 고맙소. 그 말을 하시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퉁명스러운 분이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말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마우실 것 없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때 몰랐어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는지. 이 집에서 석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전화가 한 통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없었고 회장님 생신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신 미역국을 끓여드렸을 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생일에 미역국은 몇 년 만이요. 숟가락을 드시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넓은 집에서 이 어르신이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도 없이 혼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을 잘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이래서 진심으로 바뀐 게 석 달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갈치조림을 만들었어요. 회장님이 생선을 좋아하신다는 걸 2달쯤 되었을 때 알았거든요.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생선 반찬이 있는 날만 밥을 한 그릇 더 드셨으니까.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자꾸 흘러내려서 오른쪽 귀 뒤로 넘겼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동작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쨍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눈이 커지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시선이 제 왼쪽 귀 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점, 네, 귀 뒤에 반달 모양. 저도 모르게 귀 뒤를 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어요. 왼쪽 귀 뒤에 반달 모양으로 생긴 점. 보육원 선생님이 내 유일한 신상 기록이야 하셨던 그 점.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있어봐.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지팡이도 안 짚으셨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제 쪽으로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나 부축하려 했는데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떨리는 손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제 귀 뒤를 들여다보시는 회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주저앉으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얼른 부축했어요. 회장님이 제 팔을 붙잡으셨는데 그 손에 힘이 너무 세서 아팠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79세 어르신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38년. 38년 전에. 네. 내 딸한테도 같은 점이 있었소. 왼쪽 귀 뒤에. 반달 모양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데려가셨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여셨습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만진 사진이었어요. 2살짜리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곰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 두돌. 1972년 3월. 38년 전에 전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전처가 야반도주를 했소. 아이를 데리고. 그때 이 아이가 2살이었소. 사설탐정을 고용했소. 38년 동안.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찾겠다고 했소. 그런데 못 찾았소. 서랍 안에 더 있었어요. 마닐라 봉투가 수십 개.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6년, 1991년, 1998년, 2004년, 2010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이 있었어요. 케이크 사진이 매년 한 장씩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초가 꽂혀 있었어요. 3살, 4살, 5살, 40살까지 매년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셨던 겁니다. 찾지도 못한 딸의 생일을 38년 동안 매년 생일에 케이크를 샀소.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하고 혼자 촛불을 껐소. 미친 짓이지. 알고 있소. 그래도 안 하면 안 됐소. 저는 울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안쪽에 곰 인형이 있었어요.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곰 인형. 사진 속 아기가 안고 있던 그 인형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세트로 2개 샀소. 하나는 아이한테 줬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었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보육원에 맡겨질 때 제가 가진 건 이불 하나와 작은 곰 인형 하나뿐이었다고 들었어요. 곰 인형. 설마. 회장님, 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곰 인형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지셨어요. 주치의를 부르겠소? 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오.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식탁에서 떨어진 숟가락을 아직 줍지 못한 채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서재 안에서 둘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마가 진짜일 수 있을까? 54년 동안 부모 얼굴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어르신이 38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저일 수 있을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회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산책도 식사도 뉴스도 평소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재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보육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맡겨졌을 때의 기록을 물었어요. 담당자가 오래된 서류를 뒤져서 알려줬습니다. 1972년 9월 접수. 여아. 추정 나이만 2세. 인수자 불명. 소지품 이불 1장. 곰 인형 1개. 1972년. 회장님이 말씀하신 딸의 생년이 1970년이었어요. 72년이면 2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보육원에 맡겨진 2살짜리 여자아이가 저 하나만은 아니니까요.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회장님이 차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정혜 씨. 네,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검사 결과보다 제가 이 집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 진료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친자 일치입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뭔가 더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자 일치.
그 네 글자만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지팡이를 놓으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38년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8년을 찾았소.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제 양손을 잡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습니다. 79세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희 씨가 아니라 정희야. 그 호칭이 바뀐 순간 저도 무너졌습니다. 38년 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 찾아서 미안하다. 아버지. 5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보육원에서는 선생님이었고 시댁에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를 향해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춥지는 않았어? 밥은 제때 먹었어? 생일에 미역국은 누가 끓여줬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생일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해가 더 많았어요. 아무도 안 끓여줬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내가 매년 케이크는 샀는데 미역국은 못 끓여줬구나. 그 말에 성을 쌓은 것처럼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4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38년 만에 딸을 찾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회장님이 서재 서랍을 전부 여셨습니다. 다 보여줄게. 38년 동안 아버지가 뭘 했는지. 탐정 보고서가 서랍 3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닐라 봉투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저는 하나씩 넘겼어요. 탐정이 전국 보육원을 돌아다닌 기록이었습니다. 1972년 전후 입소한 여아 명단, 입양 기록, 소재 추적. 방대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어요. 보고서 중간에 클립으로 고정된 사진. 저였습니다. 10년 전의 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뒷모습과 옆모습. 탐정이 찍은 거였어요. 사진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보육원 입소 기록 일치. 추가 조사 필요. 왼쪽 귀 뒤점 확인 불가. 근접 촬영 필요. 의뢰인 측에 추가 조사비 요청 예정. 그 다음 장에 이메일 출력본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윤재훈.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금은 이번 달 말 정산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이건 뭐요? 회장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이메일 출력본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셨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소. 목소리가 낮아지셨어요. 분노였습니다. 찾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소. 38년 동안 단 하루도. 그러면 이건 재훈이가 한 짓이요. 회장님의 손이 이메일 출력본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녀석이 내 딸을 찾는 걸 막았어. 10년 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탐정이 저를 발견했었어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거짓으로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저는 시댁에서 부모도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 회장님은 딸을 찾지 못해 매년 혼자 케이크에 촛불을 켜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뻔했습니다. 상속? 딸이 나타나면 자기들 몫이 줄어드니까. 회장님이 전화기를 드셨어요. 조 변호사. 나야. 내일 아침에 와. 상속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끊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아까 병원에서의 눈물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정희야. 네. 아버지가 다 바로잡을 거야. 38년 7일. 그 밤 저는 2층 제 방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주신 곰 인형. 서랍에 38년 동안 보관하셨던 그 인형. 솜이 삐져나오고 한쪽 눈이 빠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형이었습니다. 54년 만에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38년간 숨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조현태가 저택에 왔습니다. 회장님의 30년 지기 고문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백발의 안경을 쓴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서재에 들어오시자마자 회장님이 서류 2가지를 내미셨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와 큰아들 재훈의 이메일 출력본. 조 변호사님이 2 서류를 번갈아 읽으시더니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내 딸이요. 아들들이 탐정 조사를 중단시킨 건 재훈이가 했소. 이메일이 증거요. 조 변호사님이 한참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뜻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희를 정식 상속인으로 올려. 그리고 새 놈을 상속 명단에서 전부 빼. 3분 모두요? 3놈 모두. 아버지 병문안 한 번 안 온 놈들이 상속은 무슨 상속이야. 거기다 내 딸까지 숨겼어. 조 변호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정희 씨,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속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정희야. 회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야. 38년 동안 빼앗긴 내 자리를 돌려주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꺼냈어요.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지만 이번에는 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 변호사님이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를 완성하셨습니다. 정희를 상록그룹 창업주 윤병호의 친딸로 등재. 상속 1순위 지정. 새 아들 상속 제외. 공증까지 완료. 그리고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큰아들 윤재훈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3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하루 만에 용인 저택까지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병문안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왔냐? 갑자기 상속을 변경하셨다면서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해? 3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상의를 운운해?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아비가 컵라면 먹는 건 몰랐겠지. 재훈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앞에서 꾹 참고 있던 저기가 그 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정희 씨였어요. 공손한 척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괜찮다, 정희야. 가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재훈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 나가자마자 재훈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이봐요. 당신이 뭔지 나는 다 알아.
교회 집사 소개로 식모로 들어와서 치매 걸린 노인한테 유전자 검사를 조작한 거지. 조작이 아닙니다. 정식 병원에서. 닥쳐요. 주먹이 떨렸어요. 참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 안 둬. 후견인 신청 넣을 거야. 아버지 치매 판정 받으면 저 상속 서류 전부 무효야. 회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재훈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식모 주제에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재훈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아들이 전부 움직였어요. 둘째 재민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형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좀 혼미하신 것 같은데 검진 한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정신이 혼미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딸이라고 하시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그 검사가 조작됐을 수도.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뒤로 둘째한테서 온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재혁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을 골라서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윤재혁입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이 안 웃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재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얼마면 돼요? 봉투를 밀었어요.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이요. 깔끔하게 합의하고 나가세요. 식모 월급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핸드폰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미리 조언해 주셨거든요. 혹시 모르니 항상 녹음을 해두라고. 재혁 씨,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감동적인 부녀 상봉? 54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효녀?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그 검사 얼마면 조작되는지 알아요? 요즘 세상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안 나가면 좋게 안 끝나요. 우리 형제 셋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재혁이 일어서며 봉투를 식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조 변호사님께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은 따로 있었어요. 큰 며느리 한서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용인 시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외출 재활 겸 식사를 하러 나간 거였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시아버님. 한서연이었어요. 크림색 트위드 재킷에 진주 귀걸이. 옆에 비슷한 차림의 여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 근처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한서연이 저를 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식모 아가씨?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라. 시아버님, 이건 제가 참을 수 없어서요. 한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식모가 재벌 딸이래요. 세상에. 요즘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상속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만해. 아버지가 지팡이를 세게 내리치셨어요. 하지만 한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치매라서 속고 계신 거예요. 저런 사기꾼한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년인지도 모르는데 상속을 넘겨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오셨어요. 뒤에서 한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신경 쓰지 마. 네. 저것들이 다 저럴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조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희 씨,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상록그룹 윤 회장, 치매 의심 속 입주 식모를 상속인 지정. 유전자 조작 의혹. 기사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 회장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식모에게 속아 상속을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런 사기꾼이 다 있어. 치매 노인 등쳐먹는 거 아니야? 식모가 재벌 딸이라니 드라마도 아니고. 그날 밤 전 남편 서태준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조 변호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서태준 씨가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무효요? 정혜 씨가 재벌 상속자라는 소식을 듣고 이혼 당시 정혜 씨의 중대한 신분 정보가 은폐되어 있었으므로 이혼이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이혼장을 내밀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을 무효로 만들겠다고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식모로 살고 아버지를 찾은 것까지는 버텼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몰아치는 공격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려온 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울었구나. 아닙니다. 눈이 부었는데. 정희야,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할게.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저놈들이 뭘 하든 아버지가 막을 거야. 내가 38년 동안 겪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앞에 설 거야.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조 변호사님이 반격을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침에 저택으로 오셨어요.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2배는 두꺼웠습니다. 서재에 앉으시자마자 서류를 하나씩 꺼내셨어요. 회장님, 정희 씨, 이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뭐가 있소? 전부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를 펼치셨어요. 먼저 큰아들 윤재훈 씨의 후견인 신청건입니다. 기각됐습니다. 벌써? 법원에 회장님의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하지에 운동장애가 있으나 인지기능과 판단력은 정상이라는 진단서요. 거기에 추가로 조 변호사님이 종이 한 장을 더 꺼내셨어요. 저택 보안 카메라 기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새 아들의 방문 기록이요. 몇 번이요? 0회입니다. 큰아들 재훈 씨가 상속 변경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 한 번을 제외하면 6개월간 새 아들 모두 방문 기록이 0회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아시는 사실이었으니까. 법원에서 이걸 봤습니다. 6개월간 병문안 한 번 없는 아들이 갑자기 후견인을 자처하는 게 의료 목적이 아니라 재산 목적이라는 걸
판사도 알아본 겁니다. 잘 됐소. 다음은 조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재생 버튼이 달린 USB였습니다. 셋째 윤재혁 씨가 정혜 씨에게 5억 수표를 건네며 합의를 종용한 녹음 파일입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원하는 게 돈이잖아요. 얼마면 돼요? 5억이요. 깔끔하게 합의하고 나가세요. 식모 월급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나가면 좋게 안 끝나요. 우리 형제 셋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버지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셨어요. 눈이 가늘어지셨습니다. 저 녀석이 내 딸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 녹음 파일은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위협 및 매수 시도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조 변호사님이 가장 두꺼운 서류를 꺼내셨어요. 마닐라 봉투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0년 전 탐정보고서 은폐건. 봉투 안에서 이메일 기록이 쏟아졌어요. 큰아들 재훈이 탐정에게 보낸 이메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정 회사의 업무 일지, 결제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전부 확보하신 거였어요. 탐정 회사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2014년 5월 탐정이 정혜 씨를 발견하고 추가 조사비를 요청했을 때 재훈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찾지 말라 하셨다고 지시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이메일로 공식 중단을 통보했고요. 내가 한 적 없는 말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의사를 위조한 것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장님이 38년간 딸을 찾기 위해 지출한 탐정 비용 전액에 대해 재훈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훔친 게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으니까요. 더 있소? 하나 더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네 번째 서류를 펼치셨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건 정혜 씨의 전남편 서태준 씨 관련입니다. 서태준이요? 서태준 씨가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분석해 보니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형광펜으로 줄친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정혜 씨 명의의 12억 대출금 실행일이 2021년 3월 15일입니다. 같은 날 서태준 씨 개인 사업 계좌에 8억이 입금됐습니다. 8억이요? 네. 12억 중 8억을 서태준 씨가 자기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겁니다. 나머지 4억은 시어머니 장금순 씨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됐고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맞춰졌어요. 12억.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그중 8억을 전 남편이 빼돌리고 4억은 시어머니가 자기 빚 갚는 데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빚은 고스란히 제한테 떠넘겼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도장을 찍긴 했지만 사업 자금이라고 해서 정혜 씨가 동의한 건 남편의 사업 자금 대출 보증이지 개인 계좌로의 자금 유용이 아닙니다. 대출 실행금이 정혜 씨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태준 씨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요? 네.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조 변호사님이 입꼬리를 올리셨어요. 이 자료가 나온 게 서태준 씨 본인이 이혼 무효 소송을 걸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덕분입니다. 자기가 자기 꼬리를 밟은 겁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저를 버린 사람이, 제 돈을 훔친 사람이 자기가 건 소송으로 자기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서태준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동시에 12억 전액과 이자,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합니다. 장금순 씨는요? 4억 유용분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로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금순 씨 명의 부동산도 가압류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라. 이자까지. 네, 아버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에 대문 인터폰이 울렸어요.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니 장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저를 부모도 없는 년이라고 했던 그 사람.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짙은 회색 코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옆에 전 남편 서태준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장을 내밀 때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그때는 시어머니 뒤에 숨었고 지금도 시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만나지 마라. 아버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혼자? 네. 이건 제가 끝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계단 위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 장금순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3년 전에 당장 꺼져라고 했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대단한 사람. 재벌 딸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식모일 때는 부모도 없는 년이었고 재벌 딸이 되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일부러 그렇게 불렀어요. 마지막이니까. 30년 동안 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없어서 편하다고 하셨죠. 그건 제가 미역국을 끓이면 맛이 없다. 네 엄마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엄마가 없다는 걸 아시면서 장금순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제사상 차리고 시아버지 약 챙기고 손님 맞이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 정희야, 제발.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모도 없는 년이 시집 온 것만 해도 과분하다. 그 말 30년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장금순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콩콩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서태준이 앞으로 나왔어요. 정희야. 나 진심이었어. 이혼할 때 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제 이름으로 8억을 빼돌린 사람이 피해자래요. 서태준 씨. 진심이었으면 그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겠죠. 서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지금 용서를 구하러 오신 건지 돈 때문에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2억. 이자까지 법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세요. 장금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서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서태준 씨, 8억 유용건은 형사고발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세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오지 마세요. 현관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오니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끝냈어? 네, 아버지. 잘했다.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법원 판결은 석 달에 걸쳐 3건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서태준의 형사 재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서태준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양복이 헐렁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혼장을 내밀 때는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 지금은 변호사 뒤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찰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의명의 대출 12억의 자금 흐름도 실행 당일 8억이 서태준 개인 사업 계좌로 이체된 은행 기록, 정의가 서명한 서류와 실제 대출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필적 감정 결과, 도장은 정의 것이었지만 계약 내용은 정의가 동의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가 시켜서. 피고인은 성인입니다. 타인의 지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서태준이 저를 불렀어요. 정희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한 번만 봐줘.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서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0년 동안 고개를 돌린 사람한테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재판이었어요. 12억 대출금 전액 반환 청구, 이자 포함 총 15억 8천만 원. 피고 서태준과 장금순 연대 책임. 장금순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고소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판사가 2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판결, 원고 전부 승소. 서태준과 장금순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갔어요. 서태준의 사업체는 이미 부도가 나 있었고 남은 건 장금순 명의의 아파트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부려먹었던 그 집, 경매에 넘어갔어요. 장금순이 법정 복도에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정희야, 집이 넘어가면 나는 어디서 살아? 제발 집만은. 어머님이 제 집을 빼앗으셨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갈 데가 없으면 교회 앞에서 자라고 하셨잖아요. 장금순의 입이 벌어졌어요. 기억이 나셨나 봅니다. 저는 진짜로 교회 앞에서 잤습니다. 11월에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 재판이었어요. 새 아들이 상속 제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 대표로 나섰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변호사를 3명이나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 변경이므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조 변호사님이 증거를 하나씩 제출하셨어요. 주치의 소견서, 인지 기능 정상, 보안 카메라 기록, 6개월간 방문 영해, 탐정회사 통화 기록, 재훈이 조사 중단을 지시한 증거, 재혁의 5억 매수 녹음 파일. 재훈의 변호사들이 하나씩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증인석에 서셨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오르셨어요. 79세 어르신이 법정에서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속 변경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38년 전에 전처가 제 딸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38년 동안 찾았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했고 전국 보육원을 돌았습니다. 매년 딸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껐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탐정이 제 딸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제 큰아들이 탐정에게 거짓말을 해서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하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셋이 제 딸을 10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딸은 시댁에서 부모도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혼자 깨어났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컵라면을 먹으며 혼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제 딸이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제 딸인 줄도 모르고 매일 아침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산책을 함께 해줬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새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재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시선을 피했어요.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아들입니까?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판결, 상속 제외 처분 유효, 새 아들의 이해 기각. 재훈이 판결 후 아버지한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내가 내 딸을 10년이나 숨겼다. 38년을 찾았는데 10년을 더 기다리게 했어. 내가 아들이야? 재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재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법정을 나오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끝났다. 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자. 3년 후, 봄이었습니다. 정원에 벚꽃이 피었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일과였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 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 무리하시면. 괜찮다. 비틀거리셨지만 걸으셨어요. 지팡이 없이 5걸음, 6걸음, 7걸음. 맞지? 웃고 계셨어요. 82세 어르신이 아이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3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상록그룹사회 공헌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보육원에서 자랐으니 그런 아이들을 도와라. 전국 보육원을 돌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늦더라도 반드시 너희 편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 말하면서 울었어요. 그 말이 제 이야기이기도 했으니까. 전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태주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이혼 무효 소송은 당연히 기각됐습니다. 장금수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 임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에 들은 말로는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한테 배신당했다고 하고 다닌다더군요.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상속에서 전원 제외된 채였어요. 큰아들 재훈은 상록건설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하셨어요. 둘째 재미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셋째 재혁은 부동산 투기가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한서연의 식모 주제의 영상은 아직도 인터넷에 남아 있었어요. 재혼과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남은 게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다시 쓰셨어요. 조 변호사님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치셨습니다. 내 재산의 70%는 딸 정희에게 남긴다. 나머지 30%는 상록사회 공헌재단에 기부한다. 새 아들에게는 각각 1원을 남긴다.
이런. 그게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정희야. 네, 아버지. 고맙다. 뭐가요? 내 곁에 있어줘서. 수세미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계셨어요. 저야말로요. 54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38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찾고 계셨잖아요. 38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다 제한테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놀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솔방울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솔방울 치울까요? 나도. 그게 좋아.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진심에 있다는 것. 보육원 출신이든 식모든 재벌의 딸이든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30년을 함께 산 시댁이 아니라 석 달을 함께 산 아버지였어요. 용서는 없습니다. 30년간 짓밟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온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 54년 만에 찾은 아버지 곁에서 오늘도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름이 아니라 진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